전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는 것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있습니다만 AI 또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한양대 한재관 교수와 함께 로봇 산업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었죠. 이제는 또 이쪽으로 돈이 얼마나 몰리고 있는지 또 산업이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미래 생활 사전 시간에 들어보시죠.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로봇은 아톰이 나왔던 시절에도 그랬고 너무 옛날 아닌가요?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브이 때도 그랬고 아니면 제가 2008년도에 로봇 청소기를 샀었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항상 주목받는 산업이었는데 왜 특히 이 시점에 더더욱 로봇 산업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조금은 지겹고 좀 반복적이지만 결국엔 다시 생성형 AI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혁명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2024년도에는 좀 로봇이 AI 혁명의 다음 진원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석 보고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CES나 MWC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혁신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개발했던 사족 보행이나 어떤 반려 로봇처럼 생겼던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동작을 하고 주변 인지를 잘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뭐 MWC 같은 경우는 샤오미에서 내놓았던 그 강아지 모양의 보행 로봇이 뭐 공중 제비도 하고 주변 인지를 훨씬 잘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이 로봇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투자를 가장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Y 콤비네이터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본인들이 주력하려고 하는 투자 분야 중에 하나로 AI와 로봇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가장 유망한 분야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한번 로봇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고 또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얼마나 밸류 체인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로봇 AI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로봇이 AI를 만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고 진짜 로봇 같은 로봇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구글의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로봇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일단 로봇의 뇌와 그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그동안 로봇이 많이 고도화됐던 기반 기술 동력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일반적인 기계가 다른 점은 기계는 우리가 어떤 그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로봇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인지 판단을 자율적으로 로봇이 하려면 그만큼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의 발전이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을 인지하는 어떤 그 정보 인식도 좀 많이 발달을 했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로봇의 좀 생산을 도와줬던 기술 발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최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성형 AI 그리고 그 생성형 AI가 글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위 멀티모달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다중 감각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술로 고도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AI가 발달하면 로봇이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뇌도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GI라고 해서 뭐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문제나 특정한 영역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 학습을 하고 사람이 배우는 것처럼 어떤 문제든 어떤 분야에든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을 AGI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이제 오감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분야의 문제를 던져줘도 스스로 학습하고 이제 해결하는 그 AGI가 뭐 꿈의 AI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AGI가 정말로 뭐 인간의 뭐 비교는 못하겠지만 인간의 어느 정도 나이만큼만 성장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정말 사람 같은 로봇도 개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도 아니고 직전까지는 어떤 텍스트를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했고
아니면 카메라로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뭔가 입력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로봇에 달린 눈 아니죠. 로봇의 카메라로 지가 찍어서 지가 인식을 하고 또 답을 도출해내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로봇이 되는 거죠. 이것도 로봇 1.0, 2.0, 3.0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사람의 단순 작업들을 대체하거나 또는 사람과 함께 작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로봇, 보통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한 300만 대 이상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그 1위 업체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협동 로봇은 상장사 중에 뭐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현대 로보틱스 같은 상장 비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출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덴마크의 그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협동 로봇이 몇 킬로까지 무게를 버티느냐를 평가할 때 그 가반 하중이라고 하는데 그 가반 하중을 한 30킬로까지 버틸 수 있는 굉장히 고하중의 협동 로봇을 이미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한국 로봇 융합연구원이 개발한 로봇 중에 하나가 그 뭐 극지 탐사 현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제로 남극에서 실제 현지 탐사 작업을 할 때 그 극한지 탐사용으로 만들어진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을 했고요. 이런 로봇은 사실 나중에는 이제 우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사람에게 좀 위험한 분야, 흔히 말해서 뭐 조선소에서 어떤 접합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들어가기에 좀 유독성 가스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물류센터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 분야에 들어와 있는 뭐 로봇팔이나 그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로봇이 수술한다라고 하면은 꽤 익숙하게 그 환자분들도 받아들이고 있어서 일종의 뭐 이미 성공해서 안착해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호. 요게 인간의 일을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한 거를 이제 대체할 수도 있는 것 혹은 또 이제 3D 업종이라고 해서 뭐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독가스가 나오는 현장의 파견용 로봇 같은 것들도 있겠고요. 극지 탐사용 로봇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버티기 힘든 환경을 대체해주는 로봇 중에 하나겠고요. 또 쓰레기를 그 분리 선별하거나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로봇 들도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이 쓰레기 분류 로봇을 개발한 곳이 핀란드의 젠 로보틱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그 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그 센서를 만들어서 네. 폐기물 종류로는 한 500개 정도 이상을 자동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400kg이 40kg이 넘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무거운 건축 폐기물 같은 것들도 스스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알려지기로는 1시간당 2,300개 이상 정도를 이 로봇이 자동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처럼 좀 가벼운 것들은 시간당 한 4,800개까지 분류를 해서 기존의 사람이 보통 1분에 뭐 한 30개, 40개 정도를 분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정말 속도 측면에서는 거의 2배 이상 뭐 고도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로봇이고 또 축산업에서 도축도 대신하는 로봇. 대단합니다. 이런 로봇들이 국내에도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도축을 할 수 있는 로봇은 최근에 투자를 유치했던 스타트업 중에 로보스라고 하는 곳이 개발한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도 역시 그 인식할 수 있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양돈 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 대신 도축을 자동으로 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무서운데요. 돼지나 소가 네. 들어오면 닭도 그렇고 자동으로 뭐 목을 쳐준다.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좀 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처리가 되어 있는 돼지고기 육을 이렇게 이제 뭐 걸어 놓는다거나 그런 식의 작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양돈농가나 이런 그 농축 산업 같은 경우도 국내에는 이제 근로자가 좀 부족하고 그 활동하고 있는 작업자들 나이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얘기해드린 핀란드의 그런 쓰레기 처리 로봇 같은 경우도 국내 에이트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폐기물을 선별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기물의 모양이나 또 색깔이나 그리고 이제 용기 같은 것들은 얼마나 오염됐느냐 이것도 이제 로봇이 자동으로 그 파악해서 분류를 하고요. 실제로 그 폐기물 데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서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그 회사 보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수질 정화하는 것도 국내에서 이미 등장을 해 있는데 에코피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그 수질 정화 로봇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뭐 녹조가 많이 있다면 녹조를 제거를 하고요. 또 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물 위로 노출된 분야에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이제 자동으로 충전을 하면서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도. 2081님이 로봇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한다면 현장 반장님들의 고함 소리를 더 이상 듣기 힘들겠네요. 김씨 똑바로 해야지. 박씨 이쪽 위험해. 이런 얘기들. 그 김씨 박씨 일을 로봇이 대신 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라든지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뭐 식당 가시면 그 음식점 그 직원분이 음식을 날라주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바퀴가 달린 로봇으로 음식 받아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맞아요. 텐데요. 예, 이런 것들을 뭐 AMR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무인 운송 차량 GV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들이고 주로 뭐 호텔이나 쇼핑몰이나 음식점이나 뭐 공항 같은 그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베어로보틱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이런 서빙 로봇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여기는 실리콘밸리가 본사이고 오히려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런 서빙 로봇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어떤 그 실내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외에도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우버이츠 같은 경우는 이달부터 일본 도쿄에서 그 길을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음식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보도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이 건물을 유지하거나 청소하는 분야에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개발하는 VD 컴퍼니 같은 경우도 뭐 쇼핑몰이나 병원이나 호텔 같은 곳들에 그 청소를 하기 위한 로봇을 많이 개발해서 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1.0의 산업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그 로봇의 성장 방향에 먼저 등장해 있다 보니까 좀 더 성장세가 요즘에는 조금 주춤하다라고 그 자료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런 그 대중 시설에 들어가는 서비스 로봇의 성장세가 좀 더 기대할 만하다라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중 시설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생겨서 특정 지역에서 이미 또 로봇 배달도 하고 있고요. 1.0 로봇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일을 대체해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로봇들도 최근에 더 똑똑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잘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즉 그 인지 판단 추론 능력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냐가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사실 올해 CES를 보면 로봇 회사들 자체의 참여는 적었지만 로봇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협동 로봇이 그 잘 일을 하려면 사람 그리고 작업 대상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업 시설을 잘 인지하는 이 그 비전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CES 같은 경우도 니콘 같은 회사에서 이 비전 센서를 많이 개발했던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로봇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그 협동 로봇을 구매하더라도 작업장에 투입하기 전에 그 생산 공정별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지 어떤 그 방식으로 그 구동을 할지를 미리 그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코딩을 몰라도 어떤 기술 이해도가 높지 않아도 누구나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로 조금 더 쉽게 로봇을 뭐 제어하고 어떤 작동 방식을 입력하고 동작을 수정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한데 국내에 있는 로봇 개발 기업들도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을 좀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주변을 인지하는 비전 센서가 좋아지고 소프트웨어도 좋아지고 인공지능까지 발달된다면 이제는 공장에 사람 작업자가 뭐 많이 있지 않아도 어쩌면 뭐 극단적으로는 없더라도 로봇과 시스템이 알아서 제조를 하는 보통 뭐 자율 제조라고 불리는 어떤 그
단계까지 고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긴 합니다. 이제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도 AI를 시켜서 대신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드를 몰라도 되고 코딩 기술을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되고 기존에는 로봇도 제조사가 넣어놓은 기능 위주로 쓰는 거였다면 이제는 내가 필요한 기능을 내가 말로써 코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여기 이제 우리가 새로 식탁을 들여놨으니까 이거 앞으로 피해서 다녀라고 또 미리 입력을 해놓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디텍팅 할 수도 있고 대단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로봇 1.0도 들어봤고 2.0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1.0이 사람의 단순 작업들을 대체하거나 네. 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면 2.0은 이제 사람이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네, 뭐 착용형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불리는 단계이고요. 일반적으로 뭐 산업 작업자들이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도움을 받는다거나 환자를 이동시키는 어떤 의료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재활 보조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보통 사람의 인체 바깥, 즉 이제 외 골격에 붙이는 웨어러블 로봇들이 이제 2.0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로봇들은 사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안전성이나 뭐 굉장히 정밀한 제어도 필요하고 소재 같은 경우도 사람에게 맞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늦게 2000년도 초반부터 이런 웨어러블 로봇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독일의 절먼 바이오닉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가 2023년도 작년 CES에서는 이 웨어러블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웨어러블 수트를 공개를 했는데 일단 목적은 뭐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 간호사들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이고요. 허리 관절을 보호를 해서 내가 원래 들 수 있는 무게보다 30kg 정도 더 들 수 있게 지지를 해주고 또 여성 작업자나 뭐 중장년 그 요양 보호사들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뒀습니다. 이런 그 웨어러블 수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비상장 회사들이 이 재활 치료용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내에도 초중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비슷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제 로봇캅 되는 거죠. 어제도 잠깐 네, 로봇캅 고도화되면, 이야기를 네. 했는데 진짜로 한 60대 70대 할머니가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50kg짜리 짐을 들고 이동을 하는 이게 지금도 그런 웨어러블 로봇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또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봇이 많아지면 이제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거 막 지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차가 10대 있을 때랑 1000대 있을 때가 다른 것처럼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한 공간에도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서로 다른 로봇이 존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로봇 관제 기술도 함께 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 오렌지라고 하는 회사가 좀 대표적인 곳인데 여기는 창고나 물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물류 로봇을 만드는 곳이고요.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로봇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타사의 로봇들을 적용을 하더라도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를 보통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플랫폼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월마트나 나이키나 이런 H&M처럼 뭐 의류나 소매 물류 기업들이 대표적인 고객사들인데 작년 말에 보니까 시리즈 D 라운드로 한 1,7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클로브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통합 로봇 관제 또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 2.0까지 들어봤고 3.0부터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생성형 AI가 붙는 거겠네요. 1.0이 사람과 함께 작업을 했고 2.0이 사람에 입혀서 작업을 네. 했다면 3.0은 사람이 없어도 잘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여기서 가장 중요해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훨씬 더 고도화돼서 사람 같은 로봇이 등장을 하는 게 이 3.0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과 로봇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로봇의 언어, 기계의 언어, 코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들은 우리가 미리 코딩을 해서 입력값을 넣어둬서 그 주어진 기능을 잘하는 게 로봇의 장점이었고요. 근데 다만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고 이게 글자 기반뿐만 아니라 다중 감각, 멀티모달로도 잘 작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로봇이 생성형 AI 기술을 장착하고 있다면 내가 코딩을 몰라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또 그 로봇은 내가 생성형 AI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명령을 하기 전에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내가 할 작업을 학습하고 어쩌면 사람의 명령 없이도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좀 사람 같은 로봇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기술 발달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409님, 로봇 제어센터가 적에게 해킹당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산업도 또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로봇에 생성형 AI가 이제 장착된다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탑재돼서 나오는 겁니까? 뭐 머리를 딱 끼워 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인바디드 AI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탑재된 AI 또는 뭐 내재화된 AI라고 부릅니다. 로봇의 바디에 네. 탑재된. 네, 이게 로봇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심지어 로봇 청소기도 생각해 보면 그 외부에서 명령을 넣지 않아도 스스로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인바디드 AI라고 불리고 있고요. 다만 요즘에는 뭐 챗 GPT나 생성형 AI 같은 이런 알고리즘이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바디드 AI도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 기기 안에 인공지능이 직접 탑재되어서 스스로 작업을 하고 작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이런 게 잘 구현될수록 물론 더 좋은 성능의 로봇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구글 딥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RT1이라고 하는 그 기기와 구글의 그 챗 GPT 버전인 그 팜2 모델이 결합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네. 둘 다 굉장히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소위 얘기하는 그 인바디드 AI를 만들어서 로봇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R&D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이제 구글이 그동안에는 뭐 챗 GPT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어쩌면 생성형 AI 그 전쟁 속에서 약간은 좀 밀려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뭐 딥마인드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RT1 모델들이 어느 정도로 성숙될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로봇을 가지고 생성형 AI에 좀 뭐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지금 구글 알파벳이 조금 뒤처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또 가장 오랫동안 또 개발을 또 해온 기업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역시나 근데 생성형 AI 또 로봇이 돌아가기 위해선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뇌가 그냥 뭘로 심어지는 게 아니라 칩이 필요하잖아요. 그 AI 칩도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제일 뜨겁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또 뭐 자율주행 차량도 물론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이 필요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모양처럼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뇌처럼 그 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크기가 작더라도 그리고 전력 소모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네.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야만 로봇 안에서 그러니까 인바디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지하고 처리하고 외부와의 네트워킹 없이도 잘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고도화된 AI 칩이 필요를 하고요. 네.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AI 뉴럴 칩이라고 해서 마치 인간의 뇌가 신경 구조, 뉴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과 칩을 활용해서 로봇 뇌와 같은 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 같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AI 칩과 생성형 AI 기술이 중요하고 뭐 항상 이야기되는 엔비디아의 존재감도 여기서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그렇게 몇 배가 오른 거죠. 어저께 저희 그 한재관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한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 대중화되는 시기를 2035년으로 본다. 얼추 한 10년 남은 겁니다. 그러면 투자 시장에서는 어떻게들 예측을 하나요?
사실 그 직접 산업 현장과 연구개발 현장에 있는 분들보다는 투자 시장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동안 굉장히 발전이나 그 개발이 조금 지지부진했다라고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 말부터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붐이 일면서 이거 생각보다 빨리 되나라는 전망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AI가 아무리 잘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기능을 하려면 어쨌든 AI에게 입혀주는 몸이 필요할 것이고 그 몸을 대체하는 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대차가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동영상을 보면 장애물도 뛰어넘고 사람 모양으로 공중제비도 하는 기술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아마존에서 투자를 한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 박스를 들고 다니는 로봇 디짓을 개발을 해서 본인들의 물류센터에 이미 투입을 해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가장 좀 비슷하게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보면 죄송합니다. 옵티머스네요. 네,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보면 AI 기술을 이미 탑재해서 스스로 인지를 한다라고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그 로봇에 가장 좀 가까운 모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생성형 AI도 모든 회사, 모든 국가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몰려있는, 인력이 몰려있는 미국이 가장 잘하고 빅테크 회사들이 가장 먼저 선두를 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심지어 하드웨어 기술까지 잘해야 되는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은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근데 이게 AI 기술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로봇 공학 기술, 하드웨어가 다 같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피규어 AI라는 회사. 여기에서 투자를 유치했는데 정말로 전 세계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 삼성하고 LG도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만 금액으로는 거의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또 받았던데 이 피규어하면 예전에 그냥 다 인형 생각을 했잖아요. 인형 만드는 회사. 근데 피규어 AI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가 2022년도 5월에 설립을 했고요. 예. 직원 수가 한 8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잠깐만요. 22년 5월이요? 예, 맞습니다. 이제 2년도 안 된 회사예요? 네, 2년도 안 됐지만 올해 초에 투자를 받은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가 최소 기업 가치가 한 20억 달러, 최대 26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한 우리 돈 3조 원 정도로 넘어섰던 것 같고요. 투자한 면면들을 보면 뭐 오픈 AI,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쟁쟁합니다. 네. 사실 그 창업자가 원래 연쇄 창업자 출신이라 원래도 유명했던 대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이 정도의 투자금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성형 AI 넥스트 빅테크로 보고 있는 분야가 로봇이 아닐까라는 반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로봇을 만들기에 그렇게 다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뭐 디짓이나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비슷한 그 사람 형태의 로봇이고요. 한 키는 1m 60 정도 되는 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 뭐 그 10손가락을 활용해가지고 캡슐 커피를 집어서 커피를 추출도 하고요. 또 상자를 집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역할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능들은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좀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BMW의 미국 생산 공장에 그 피규어가 개발하고 있는 그 로봇이 배치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연구용 배치가 아니라 처음으로 아마 상업 계약을 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봇이 이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구나. 공장에 상업 계약을 딸 정도가 됐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물론 초반에는 좀 단순 반복 작업들을 하겠지만 현장 테스트를 하면서 이 AI나 로봇의 학습이 고도화된다면 할 수 있는 작업 분야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걸어 다니면서 문짝 잘 달려 있고 여기 도장 상태 양호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BMW도 역시 이제 공장에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특히 피규어 AI라고 하는 회사는?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처럼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범용 목적 또는 일반 목적의 로봇을 만들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범용 일반은 그냥 다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류만 잘해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물류만 잘해요. 이 로봇은 커피만 잘 뽑아요가 아니라 물론 지금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처럼 다양한 작업을 알아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가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데 생성형 AI가 접목된다면 사람이 학습하고 적응을 하듯이 로봇도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최종적으로는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규어랑 오픈 AI가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우리가 훨씬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픈 AI가 정말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있는 그 정보 처리 능력이나 그 멀티모달 AI의 그 추론 능력, 반응 능력이 향상된다면 그만큼 피규어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능력도 늘어날 거고요. 전망해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야, 어느 작업에든 적용 가능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좀 추측하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고요. 근데 지금 생성형 AI 측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오픈 AI가 1등 아닙니까? 글도 그렇고 사진, 이제 영상까지도. 근데 하드웨어가 같이 결합되는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테슬라나 아까 피규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오픈 AI는 그 하드웨어를 하지 않으니까 눈에 좀 안 띄기도 하거든요. 로봇 공학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부품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그 정밀 제어 기술 네. 소재 같은 것들은 개발해 왔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산업이나 협동 로봇을 개발해 왔던 플레이어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제 다만 그동안 항상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인지하고 판단하냐.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뇌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오픈 AI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요. 심지어 오픈 AI는 이 피규어를 한때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다만 이제 불발되고 투자를 했는데 오픈 AI는 이 피규어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요. 노르웨이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원엑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오픈 AI 챗GPT 모델을 탑재한 그 가사 도우미 형태의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로봇 뇌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눈이기도 하고 뇌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얼마나 발전하냐가 얼마나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드느냐로 귀결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여기에 또 같이 한번 오픈 AI 그 샘 알트먼 CEO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돈으로 경단위의 그 반도체 칩, AI 칩 개발 같은 것들도 추후에는 알게 모르게 로봇과 결합해서 오픈 AI의 좀 지위를 공고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직접 하기보다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 산업도 그렇고 사실 미국이 주도하긴 합니다.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항상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기술 수준은 어떨까요? 중국도 작년부터 좀 경쟁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이미 많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과 협동 로봇이 그 작업장 설치율로는 한때 거의 1위를 달리기도 했던 분야이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 정부가 이미 작년 11월에 베이징에 휴머노이드 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2025년도에는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는 2027년도에는 휴머노이드 선도 국가를 하겠다라는 그 육성 목표까지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개발 기업들 대표적으로 샤오미나 유니트리나 아이플라이텍 같은 그 회사들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혁신 지구에 들어갔을 때 입을 수 있는 어떤 특혜들을 받아서 굉장히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물론 이제 AI 경쟁에서도 중국의 어떤 그 지위가 조금은 뒤처졌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과 대비해서 좀 속도는 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샤오미 봇이라고 하나요? 그 휴머노이드 걸어다니는 로봇도 계속해서 또 꾸준히 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로봇 정말 열심히 만듭니다. 로봇의 진심이고 진짜 1.0
2.0까지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레인보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상장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로봇에 대한 맞아요. 관심을 그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네이버 랩스나 KT 같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제조업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로봇 분야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클라우드나 통신 기술을 가지고 로봇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한 5년 정도는 좀 지켜보면은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들은 나오고 있고요. 작년 말에 정부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지원하자라는 R&D 그 정책 지원을 내놓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약간 뭐 성장의 발판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휴보라고 하는 카이스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그 두발 직립보행하는 그 로봇도 있는데 그게 또 지금도 점점 더 이제 개발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로봇 기술은 상당하기도 하고 투자되는 돈도 막대하기도 하고 자연히 로봇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또 많이 비쌀수록 또 대중화는 또 멀리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발전하면 그 생태계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함께 성장을 하기 마련인데요. 네.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을 이제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리스 모델들, 로봇을 위한 대출 모델, 로봇을 사후 관리해주는 보험 모델, 그리고 로봇을 심지어 구독형으로 쓸 수 있는 보통 RAAS라고 해서 라스라고 불리는 구독형 모델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도 로봇 개발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런 로봇 금융이나 로봇 라스 서비스 모델들을 도입하고 있는 곳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로봇 애저 서비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구독하는 거네요. 네, 보통 이제 뭐 서비스로서의 로봇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금융과 인프라 상품들이 함께 파생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로봇이 어떤 하드웨어, 제조, 소재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 전망 투자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 많은 요소 기술들 그리고 정말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한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가 뭐 아주 크거나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수요에 대한 메가 트렌드는 존재하다 보니 외면할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피규어 A 그 대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해 보자면 그 대표가 우리는 굉장히 높은 위험과 극도로 낮은 성공 가능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생성형 AI가 혁신을 불러왔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잘 만들어져서 등장만 한다면 뭐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를 바꿔놓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2030년도 기준으로 25만 대 정도 보급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던 2035년도가 뭐 로봇 원년이다라고 본다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산업, 복잡한 산업을 일목요연하게 진짜 1.0부터 3.0까지 쭉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